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조선왕 선조가 수도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파천하기로 결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1592년 4월 28일의 탄금대 전투였다. 이 전투는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조선 조정이 일본군의 진격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탄금금대 전투가 벌어지기 불과 나흘 전인 4월 24일 경상도 상주에서도 이미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 상주 전투에서 조선군은 제대로 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패배하였고 그 결과 일본군의 북상은 사실상 제약 없이 계속될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이 일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경상도 상주에서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적을 막아낼 군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 일은 한양에서 상주로 내려오는 동안 각 고을에 군사동원을 지시했지만 실제로 모을 수 있었던 병력은 고작 수백 명의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순변사 이일은 문병을 거쳐 4월 23일 상주에 도착했으나 상주를 책임져야 할 상주 목사 김해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그 대신 판관 권길이 남아 상주를 지키고 있었지만 급박한 전황 속에서 성을 방어할 만한 충분한 병력이나 준비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순변사 이일은 한양에서 데려온 군관 60명, 각 고을에서 모은 군사 수백 명, 그리고 상주 지역의 군사 수백 명을 합쳐 모두 900에서 1000명가량의 병력으로 상주성을 방어하게 되었다. 그러나 병력의 훈련 상태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팀법훈련과 창술훈련을 실시했으나 많은 병사들이 무기를 잡는 것조차 서툴러 훈련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투 경험은커녕 기본적인 군사훈련조차 갖추지 못한 병력으로는 곧 닥쳐올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병력의 현실을 마주한 순변사 이일리 깊이 낙담하자 그의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장군, 그래도 이렇게 일본군과 싸우러 나온 것 자체가 기특한 일입니다. 웬만한 백성들은 이미 모두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때 한 조선 백성이 다급한 기색으로 군영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일본군이 벌써 코앞까지 나타났습니다요. 이와 같은 적의 동향에 대한 보고는 본래 조용히 전달되었어야 했지만 전쟁 경험이 없었던 이 백성은 소식을 알리겠다며 군영 곳곳을 돌아다니며 떠들었다. 그 바람에 성 안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으며 소란에 휩싸였다. 결국 이러한 소동은 성 밖까지 전해졌고 일본군 또한 조선군이 이미 자신들의 접근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순변사 이일은 하루 동안 기다렸음에도 일본군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제승방략 금령 27조 가운데 제18조 허위보고를 적용해 해당 백성을 참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다. 그 백성이 전한 첩보는 사실이었고 일본군은 이미 상주성에 조용히 접근해 오합지졸에 가까웠던 조선군의 경계를 무력화한 채 성안까지 잠입해 있던 상태였다. 이 일이 계속해서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키던 중 상주성안 여러 곳에서 갑작스럽게 불길이 치솟았다.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군관 박정호를 척후로 내보냈으나 박정호는 일본군의 조총 사격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일본군은 그의 목을 베어 달아났다. 이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조선군은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사이 일본군은 조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포위망을 점점 좁혀왔다. 상주성 안에 조선군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군은 활을 쏘며 일본군에 맞서려 했지만 훈련 부족으로 발사한 화살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국궁을 전장에서 능숙하게 사용하려면 최소 4년 이상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평소에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병력으로는 실제 전투에서 전혀 대응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일본군이 사면에서 포위망을 좁히며 압박해오자 이 일은 갑옷과 군복을 벗어던지고 머리카락까지 풀어헤친 채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그 결과 상주성에 남아있던 조선군 약 1000명은 끝내 대부분 전사하며 전투는 참혹한 패배로 막을 내렸다. 조선 조정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신립을 도순변사로 임명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신립은 수도 한양의 경군인 갑사 1000명과
각 고을에서 동원한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남하하였다. 총 병력은 약 8천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당시 조선 조정이 동원할 수 있었던 정예, 병력과 물자를 사실상 총동원한 규모였다. 조선군의 지휘를 맡은 신립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육군 장수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정 내부에서는 비록 전황이 불리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일본군의 북상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신립이 충주에 도착하자 종사관 김여물은 지형에 이점을 들어 지세가 험준한 조령에서 일본군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건의하였다. 하지만 도순변사 신립은 아군의 주력이 기병이니 넓은 벌판에서 적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충주의 탕금대 벌판에 진을 쳤다. 당시 일본군 선봉대 고니시군은 상주 전투에서 조선군을 전면시키고 북상하고 있었다. 조령 문경세제 가까이 다다르자 산세가 험준하고 길이 좁았다. 이에 일본군 제1군 총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군의 기습 가능성을 우려하여 정찰병을 조령 일대로 파견하였다. 얼마 뒤 돌아온 정찰병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장군, 조령 일대를 살펴본 결과 소리개가 낮게 날고 있고 각종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숨어있는 곳은 아닌 듯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고니시는 즉시 조령으로 진군하였고 실제로 그곳의 진지는 모두 비어 있었다. 이를 확인한 고니시는 상황을 파악한 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처럼 험준한 곳을 스스로 버리다니. 조선에는 장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이후 조선군을 이끄는 신립과 일본군을 지휘하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충주의 탄금대 벌판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다. 도순변사 신립은 탄금대 벌판에서 기병 돌격전을 펼쳐 일본군을 일거에 섬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탄금대 일대는 평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뻘밭에 가까운 습지 지형이어서 기병이 속도를 내거나 자유롭게 기동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 결과 조선군 기병은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신립의 기마 부대를 능숙하게 유인한 뒤 조총부대의 사격으로 이를 차례차례 섬멸하였다. 신립의 기마 부대는 조총수의 유효 사거리를 피해 빠르게 접근해 활을 쏘고 곧바로 이탈하려 했지만 탄금대의 땅은 진창에 가까워 말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이러한 전술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신립은 기병을 계속 전진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조선군의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기병의 장점은 완전히 상실된 반면 이분군의 조총사격은 점점 더 치명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전투 환경과 일본군의 무기체계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신립은 기병의 돌격력에 대한 자신감에 의존해 전투에 돌입하는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탄금대의 지형과 조총을 운용하는 일본군의 전술 앞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결국 조선군은 전투에서 사실상 전멸에 이르렀다. 전황이 완전히 기울자 신립은 더 이상 퇴로가 없다고 판단하고 탄금대 인근의 절벽에서 달래강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탄금대 전투는 조선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참패로 기록되었다. 탄금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여 조선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조정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사실상 조선이 동원할 수 있는 최정예 전력과 물자를 모두 신립에게 집중했음에도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 패배로 인해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할 만한 군사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인식이 조정 내부에 퍼졌다. 결국 조선왕 선조는 소수의 신료와 내시들만을 거느린 채 북쪽으로 파천하였다. 왕을 시위하던 군사들마저 대부분 흩어져 달아나 그 햇열은 국왕의 거동이라 부르기 민망할 만큼 초라했다. 설상상으로 성문을 나서자마자 폭우가 쏟아져 왕과 신료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북쪽으로 몸을 피해야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일부 백성들은 도망치는 왕과 신료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임금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양의 백성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궁궐과 관청을 습격해 노비문서를 불태우는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했다. 이는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조선사회의 불합리한 신분제도, 특히 노비제도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다.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고 그 순간 백성들 또한 더 이상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전쟁은 이렇게 조선 사회 내부에 잠재해 있던 구조적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약을 함락한 뒤 파죽지세로 북상하던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1592년 6월 1일 개성을 함락하고 곧바로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6월 11일 조선원 선조는 다시 평양에서 의주로 파천하였고 평양성 방어는 좌의정 윤두수, 도원수, 김명원, 이조판서 이원익 등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당시 평양성을 지키던 병력은 3천에서 4천 명에 불과하였다. 평양은 예로부터 북방 방어의 핵심 군사 요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제한된 병력 배치는 조선의 성리학적 문치주의로 인해 군사체제가 이미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군사적 공백 속에서 평양성은 결국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다. 제1차 평양성 전투 당시 좌의정 윤두수는 허숙과 김옥추에게 대동강 방어를 맡기고 음력 6월 14일 새벽 고원백에게 병사 400명을 주어 부병루 아래 능라도로 대동강을 건너 일본군을 기습하게 하였다. 그러나 준비와 정찰이 충분하지 못한 허술한 공격이었고 조선군은 오히려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패퇴하고 말았다. 패한 조선군은 대동강에서 가장 얕은 여울인 왕성탄을 건너 평양성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이 선택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조선군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이 여울은 곧 일본군에게도 평양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대동강의 여러 여울 가운데 가장 수심이 얕은 왕성탄의 존재를 파악한 일본군은 곧 그 지점을 통해 병력을 도하하여 평양성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앞서 조선군이 무리하게 일본군을 기습했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한 결과 평양성의 방어선은 이미 허점이 드러난 상태였다. 결국 윤두수와 김명호는 군사들을 성 밖으로 물린 뒤 무기와 화약 등 군수물자를 모두 풍월루의 연못에 투기하고 북쪽으로 퇴각하여 순환읍에 주둔하였다. 이는 평양성을 끝까지 사수하지 못한 채 방어의 핵심이 될 물자마저 포기한 철수였다. 당시 조선 조정은 서북 지역의 최대 요새이자 군사행정의 중심지인 평양성에서 조선군이 일정 기간이라도 버텨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전혀 충족되지 못했고 그 결과 평양성은 허무하게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이로써 조선은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반면 연전연승을 거둔 일본군은 평양성 군량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10만 석에 달하는 군량, 즉 10만 명이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식을 확보하면서 사기가 극도로 고양되었다. 당시 조선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 약 18,000명에게 평양까지 연이어 돌파당한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다른 일본군 약 14만 명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전투다운 전투 없이 조선 각지를 점령해 나가고 있었다. 국경도시인 평안북도 의주까지 몽진한 조선왕 선조는 더 이상 조선 단독으로는 전황을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이 평양까지 점령하며 코앞까지 추격해온 상황에서 조정 내부에서는 국가의 존망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선조는 조선의 영토를 명나라에 바치고 명나라에 귀속되는 형태로 망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이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조선이 선택지의 끝자락까지 몰렸음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사실 선조의 요동 망명 논의는 212 상주전투에서 대패한 직후부터 어전회의의 안건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제안한 이는 다름 아닌 선조 자신이었다. 왜군이 계속 기세를 몰아온다면 나는 요동으로 건너가 천자에게 간절히 요청하려 한다. 창국이 어찌 애처롭게 여겨주지 않겠는가. 이에 영종 이사내가 동의하였다. 천문을 보니 천자가 반드시 허락해 줄 것입니다. 즉시 선조가 말을 이었다. 중국은 땅이 넓다. 왜군이 요동에 난입하면 버티지 못하겠지만 북경이 있고 북경이 버티지 못해도 남경으로 옮겨가 피할 것이다. 요동으로 건너간 뒤에는 왜적이 중국을 침범하더라도 차차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였으며 북경에서 명황실과 함께 지낸 뒤 대륙을 중단해
남경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겠다는 뜻이었다. 1592년 5월 1일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향하기에 앞서 선조는 이선혜와 류성룡을 불러 다시 한번 망명의 뜻을 밝혔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류성룡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이 우리 땅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 선조가 뜸도 들이지 않고 말했다. 매부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 류성룡이 안 된다고 했다. 영의정 이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주로 간 뒤 위급하면 요동으로 가자고 했던 도승지 이항복은 좌의정 류성룡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1592년 6월 13일 영변에 이르러 선조는 어전회의를 소집했다. 일찌감치 요동으로 가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되었다. 대신들이 요동은 인심이 몹시 험하다며 우회적으로 만류했다. 선조가 이리 말했다. 그렇다면 갈 곳을 말하라.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놈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래도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선조가 다른 대안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세자를 여기 놔두고 나만 가면 되지 않겠는가? 광해군에게 국내 문제를 맡기고 본인은 망명하겠다는 의지였다. 대신 최응원은 명나라에서 망명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조는 이리 답했다. 받아주지 않더라도 기필코 압록강을 건널 것이다. 안남이 멸망하고 중국에 입조해 나라를 살렸듯 나 또한 나라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선조를 밀착하며 호종하던 사관 조존세, 김선여, 임취정, 박정현이 사초를 불태우고 달아나 버렸다. 선조는 다음날 세자 광해군에게 병력 모집과 민심 위무를 위한 분조를 명하고 망명과 구원군 파병을 청하는 자문을 명나라에 보냈다. 전시 국정 운영은 세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요동 망명을 택한 것이다. 선조는 그 길로 의주를 향해 떠났다. 그러나 선조의 망명 요청이 전해지자 명나라 조정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과 동요가 일어났다. 비록 조선이 명나라의 책봉 체제 아래에 있는 나라였다고는 하나 한 나라의 국왕이 전쟁을 피해 망명을 요청한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명나라는 선조의 망명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7월 11일 명황제 만력제는 선조에게 망명을 원해 요동으로 들어오려면 수행 인원을 100명 인원을 제한하고 관전보의 빈 관하로 들어가라고 통보하였다. 관전보는 요동 산악지대에 위치한 최전방의 작은 군사도시로 명나라 북방 방어선의 말단 거점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최전선 감시초소인 GP에 가까운 위치로 규모가 작고 생활 여건도 열악했으며 여진족의 침입이 빈번한 위험지역이었다. 이는 곧 명나라가 조선 왕선조를 국왕으로서 예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망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를 독립된 군주나 제후로 대우하지 않고 사실상 정치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존재로 취급하겠다는 메시지였다. 조선의 영토를 바치고 명나라에 귀속될 경우 적어도 유동지역의 제후로 봉해질 가능성을 기대했던 선조에게 이러한 명나라의 태도는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결국 선조는 망명 계획을 포기하고 조선에 남아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다. 상주 전투와 탄금대 전투는 단순한 전술 실패가 아니라 조선의 취약한 국방체계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 패배를 특정 인물의 무능이나 판단 착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근저에는 조선의 국가 시스템, 즉 성리학적 문치주의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지략을 갖춘 문신들이 군사 전략과 작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신들이 전투를 수행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과 같은 고려의 문신들은 병법과 무예를 닦아서 책상 위에 관료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전쟁터로 나가 군을 지휘한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고려는 외침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조선의 문신들은 성리학적 수양과 명분론에 치중한 나머지 병법과 무예, 군사 현실에 대한 이해를 거의 갖추지 못했다. 이들은 전쟁터를 경험하지 않은 채 위기 상황에서는 왕과 함께 피난에 나서거나 지위를 방기한 채 무신들에게 전투를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전략적 뒷받침 없이 현장에 내몰린 무신들은 체계적인 작전 대신 혈기와 용맹에 의존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탕금대 전투의 참패였다. 더 큰 문제는 조선이 잘 훈련된 상비군, 즉 전문 군인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적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군사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지배층인 문신들이 군사 조직과 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구조적 결과였다. 여기에 더해 노비 비율의 증가로 인한 인적 자원의 경직 및 세수 감소, 그리고 성리학적 산업공상 질서와 중농 억상 정책으로 인한 상공업의 쇠퇴, 그에 따른 국가 재정의 취약성은 중앙군을 육성할 인재와 군자금을 동시에 고갈시켰다. 또한 조선은 성리학적 중앙집권 강화와 태종배이 사병 혁파 과정에서 조선 초기까지 유지되던 지방 군사 기반마저 사실상 해체하였다. 이는 평시에는 통치 안정에 기여했을지 모르나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국가 전체가 동원될 수 있는 군사적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만든 결정이었다. 결국 조선은 지배층이 상무정신을 상실한 사회였고, 그 결과 군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경시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전장에서 패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정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천주 전투와 탕금대 전투는 조선이 자력으로 국가를 방위하기에는 이미 시스템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